네, 지루함에 대해서 무관심, 피로감, 무력감, 그리고 공허한 기다림, 오로지 파스칼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의 생각을 우리의 시대로 말로 옮겨 놓고자 했다면 나는 이 고찰을 독자 여러분에게 선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알을 위한 알은 나에게 너무 보잘것없다. 또 알을 위한 알은 좀 통속적으로 표현해도 좋다면은 파스칼의 진위를 전혀 몰라주는 것이다. 알은 자신의 존재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현실이 된다. 이런 사실은 파스칼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다. 바로 그래서 의사인 내가 환자를 면담할 때마다 파스칼은 무척 중요해진다. 나는 진우한 클리닉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클리닉은 실제로도 있다. 이 짧은 거리라는 틀에서 지루함으로 이해되는 상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되어 숨겨지는 지루함이라는 상태의 전모를 살피는 것은 아쉽게도 허락되지 않는다. 나는 뇌 하나를 드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비상적으로 보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으며 특정하기 힘든 신경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이 있다. 부분적으로 심혈관계 이상이나 자율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사람들은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무관심 증상을 호소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수면 욕구를 보이기도 한다. 하루를 시작하려면 12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 하며 그래도 개운할 때 피곤하기만 하다는 환자는 호소한다. 예컨대 통상적인 진료를 한다면 모든 환자가 신경쇠약적을 앓는 것만 같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너희러지는 분명히 아니다. 이런 환자는 대개 정신과학적으로 봐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힘들다. 면담을 해보면 모든 환자가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 어느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무관심이 그 특징이다. 이들은 뭔가 마음을 사로잡거나 사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한다. 모든 것이 심드렁하기만 하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도 알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과정은 도련그런 게 아니라 전차적으로 아주 완만하게 이루어진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전혀 없다. 오히려 반대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낸다. 되게 고되고 오래 걸리는 일로 바쁘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간신히 낸 여가에도 내면의 만족이라는 전혀 모른다. 고통스럽다거나 특별히 아프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신경질적이고 지친 나머지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고 받는 대가가 적다며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고 여행이나 연금을 원하며 카페인이든 약물을 처방해 주었으면 한다. 면담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 환자는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떤 여성 환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실종된 남편을 5년 혹은 6년째 기다린다. 또는 피난민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마침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기다린다.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 하는 일이 품위 있는 직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환자도 있다. 손해배상을 기다리거나 본래 사회적인 지위를 회복하거나 오래전에 자격을 얻은 연금이 마침내 나오기를 바라는 환자도 있다. 실제로 희망이 실현되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환자는 대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회피한다. 솔직히 자신도 희망이 이루어지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동기를 부여해주는 목표를 가지기는 했으나 정작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환자 자신도 알지 못한다. 목표의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라고 믿지 않는 탓이다. 오랫동안 씨름하고 다투어가며 희망했지만 이제는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 점차 기대했던 목표는 윤곽과 색채를 잃고 창백해진다. 그 시련이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나머지 마침내 목표는 의식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낳는 것은 오로지 기다림뿐이다. 공허한 기다림으로 환자는 예만 태운다. 이런 상태를 올바로 가려보려고 한다. 우리는 환자에게 그 기다림과 분명한 거리를 두게 해줘야 한다. 물론 기다림은 환자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목표가 그냥 동기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는지 그 내용이 현실감을 가지고 채워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이 기다림을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 민족은
분명 전혀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존재 형식이다. 간절히 추구하는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목표는 풍요한 내용으로 인생을 채워준다. 심장을 채우는 진정한 갈망으로 기대하는 목표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인생은 목표에 방향을 맞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 실현될지라도 그 목표를 떠받들며 오늘로 살아가는 현재를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는 목표는 가슴을 짓누르는 부담이며 고통의 대상으로 경험될 뿐이다. 언젠가 목표가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순간에 당사자는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 인생을 채워주던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신경쇠약증 환자가 그렇다. 풍요로움도 내용도 체험을 갈망하는 진지한 믿음도 없다. 진정한 갈망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희망을 만들어낼 감동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뜻한 온기로는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재를 채워주는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는 무엇을 기다리나 하는 우리의 물음에 분명 이러저러한 목적을 주어 섬기기는 한다. 그러나 이 목적이라는 것을 대개 이랬으면 좋겠다는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바꾸어 대는 동기랄까. 본래적인 의미에서 미래는 공허하며 현재를 채워주는 풍요함으로 잠재하지 않는다. 이런 환자의 상태는 불안에 사로잡히는 지루함과 비슷하다. 충족을 기대하며 간절한 희망을 품는 사람이 생동감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환자는 공허하며 움직임이라고는 없는 단조로운 인간이라는 인상을 준다. 환자는 무너져 내린 일이 결코 없다. 의식적으로 실망하고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그냥 지루해야 할 뿐이다. 이런 환자는 살아낸 시간을 촉박하고 공공한 것으로 바라볼 따름이다. 풍요한 내용의 부족은 곧 현재를 채워주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미래의 기회다. 이런 공공함을 환자는 그저 가정한 위를 주어 섬기는 것으로 보상받으려 든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받으려는 시도는 공허한 기다림으로 나타날 뿐이다. 허무라는 병. 이런 환자는 분명 파스칼이 악리, 즉 지루함이라고 부른 것에 시달린다. 지루함, 이것은 되는 것이 없는 무료한 시간이며 진정한 목적이 없는 기다림, 미래가 사라진 허망함. 이런 환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지루함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은 지척의 절망이 있다는 사실이다. 거의 의식되지 않는 이런 절망을 두고 기회를 겨가오려는 가장 심오한 불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환자는 자살 유혹에서도 쉽사리 사로잡힌다. 싸워보지도 않고 손을 들며 인생을 던져버리려고 한다. 나는 독자 여러분에게 충격적일 정도로 진부한 동기로 자살을 감행하고 병원에 실려온 사례를 20가지도 넘게 말해줄 수 있다. 별것도 아닌 짜증, 웃기지도 않은 질투, 근거라고도 없는 모욕 등 고작해야 하루 정도 기분 나빠하면 털어버릴 수 있는데 목숨을 걸어버리는 이런 행태는 절망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인생에서 충족의 기대가 사라져버렸다는 이유로 손을 뻗치는 10년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이 절망이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와의 만남의 부정적인 측면의 허무함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진지한 고뇌를 필요로 하는 싸움도 없이 자살에 이른다. 기다림이 공허함에 빠지며 인간의 모습에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병리학적인 상태가 아니며 건강한 사람에게서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정상적인 상태라는 점은 우리가 해명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공허한 기다림은 질병이 아니라 병적인 상태다. 자기와의 만남에서 자아의 측면, 부정적인 것으로 밝혀지는 측면, 유한함, 곧 잠재적인 죽음이라는 측면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 부정적인 측면만이 인생을 또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인생을 규정한다는 사실, 곧 부정적인 측면의 지배는 몸의 장기가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은 아니지만 심신에 깊은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분명 병적이다. 이런 현상을 프로이트는 죽음 충동이라는 법칙으로 묘사한다. 우리의 출발점, 파스칼의 출발점에 충실하게 본다면 충동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부적절한지 분명해진다. 절망에 사로잡혀 시도하는 자세는 충동이 아니다. 허무함의 음습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충만함을 잃고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인간은 허무함에 속절없이 노출된다. 허무함을 두고 개인의 심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허무함은 오히려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인간 본질의 두 측면,
곧 무한함과 허무함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홀로 고립된 허무함이 죽음을 부른다. 원래 인생을 구성하는 한 부분인 죽음은 이렇게 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고립된 죽음이 된다. 인간의 존재와 본질을 다루는 인간학의 이 고립된 죽음은 그 어떤 동기도 찾을 수 없는 궁극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무한함이라는 대항마를 잃어버린 고립된 죽음은 심연이 된다. 개인의 심리에서 동기를 찾는 것, 이를테면 갈등 따위로 동기를 설명하는 것은 존재라는 무대의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배경은 인간학의 결정적인 측면, 곧 인간 존재의 근원에 숨은 허무함을 가린 위장막이다. 허무함. 허무함은 허무함이 죽음을 부른다. 외로운 허무함이 죽음을 부른다. 뭐야? 허무함이라는 것이 삶은 상상력을 꾸미는 연극일 뿐 이런 사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파스칼에게 돌아가서 지루함이라는 상태를 한석호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행태를 살피며 논의를 맺어보자. 파스칼은 인간이 오라 그 주의를 돌리려는 행동 이렇게 번역해보자 빠진다고 했다. 또한 파스칼은 다른 대목에서 인간은 지루함을 피하려 이를 부풀려가며 꾸며내고 선동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파스칼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다른 회피 방식, 그 상상력은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 단편결 183번에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10년을 볼 수 없게 방해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근심 없이 10년을 향해 나아간다. 이처럼 시야를 가리는 무엇인가 꾸며내는 행동을 파스칼은 상상력이라고 부른다. 성급하게 만상이나 공상이라고 옮겨놓으면 파스칼이 염두에 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지루함으로 위장된 허무함과 대면하면서 존재를 지배하는 파괴적인 힘과 만나면서 인간은 이 허무함을 시야에서 감춰버리는 무엇인가를 파스칼이 말하듯이 꾸며낸다. 내가 보기에는 앞서 말한 공상이나 망상은 이런 사정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허무함을 가려 헛된 것을 꾸며내는 인간의 행동은 결코 헛된 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극적인 꾸며내기에 상상력이 더 적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떠올림이라는 단어를 고르면 더 정확히 인간의 실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파괴적인 힘을 시야에서 가려버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떠올린다. 그러나 떠올림은 무의하게 들리긴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인간 본질의 의미를 곱게 하는 속임수를 쓴다. 떠올림이란 다름 아닌 동기의 탄생, 개인의 심리적인 기초인 동기의 탄생을 뜻하기 때문이다. 파괴적인 자기와의 만남, 허무함의 음습을 피하려고 떠올림을 통해 심리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 허무함의 음습으로부터의 회피를 위해서 떠올림은 동기라는 심리적인 사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변조하고 위조하는 속임수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허무함의 직면이라는 실존적인 만남을 숨겨버리는 속임수가 동기다. 앞서 우리가 든 예가 이 과정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신경쇠약증에 걸린 환자는 희망하는 목적, 앞당겨본 미래를 동기로 삼는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볼 때 이 동기부여를 통해서 위장되는 것은 바로 허무함이다. 파스칼은 이처럼 심리적으로 꾸미는 허무함이 실제 어떤 본질을 지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읽어내었다. 파스칼은 상상력을 기만한 적인 힘이라고 불렀다. 파스칼이 보는 상상력은 그 기만이다. 타고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기본적인 능력은 우리를 반드시 착각에 빠뜨리는 목적을 가진다. 속임수의 힘은 그러나 파스칼 자신이 말하듯이 피할 수 없다. 상상을 빚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이 현상은 피하거나 자의적으로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실존에 뿌리를 두었다. 파스칼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의 조건에 속하는 게 현상이다. 인간은 이 현상이 없이 살 수가 없으며 원한다고 피할 수도 없다. 말하자면 인간으로 살아감의 근본이랄까,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인 한에서
상상과 동기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기부여는 실존의 측면에서 보자면 상상으로 비로소 꾸민 무대 세트와 같다. 이런 무대 세트는 실존의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자기와의 만남을 꾸며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대의 배경은 실제적인 만남의 산물이며 인간의 근원적인 구조에 뿌리를 둔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오한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 실존의 이런 사정을 메모로 남겼다. 이 메모는 파스칼의 사유 과정을 따라가야만 비로소 이해될 수가 있다. 메모에서 카프카는 인간이 원죄를 지은 이래 또 바로 그 원죄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고 썼다. 그러나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 깨달음은 인간에게 그에게 걸맞게 행동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자기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카프카의 메모는 계속된다. 차라리 선과 악의 깨달음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나 일단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며 단지 흐릿하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이제는 흐릿하게 만들어 속이려는 목적으로 생겨나는 게 동기부여다. 세상은 온통 이런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다. 아니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은 한순간이나마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인간의 동기부여와 다르지 않다. 동기부여는 실존 측면에서 보자면 상상으로 비로소 꾸민 무대 세트와 같다. 우리의 생각도 카프카와 같다. 상상 눈앞에 그려보는 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신과의 만남이 두려워 피하는 동기부여의 탄생 배경을 살펴야 한다. 자아인식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주하려는 흐리게 가리려는 동기의 발성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비로소 우리 모든 동기부여의 현란함, 허망함, 애매함, 도식적인 특징, 그 기만적인 힘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 모든 심리적인 동기의 본질은 이런 기만적인 힘이다. 이런 기만적인 힘을 판단하여 알아볼 때 우리는 특히 실존의 근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태를 자연이라는 옷을 입힌 것처럼 감추는 심리적인 재료의 비유적인 것, 항상 무대 세트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